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38선을 넘어 북진하라. 박정희와 유경수는 출신 배경이 너무나 달랐다. 육정관의 선치는 대지주였기 때문에 동학농민봉기의 공격 대상이었던 데 비해 박정희의 선치는 동학봉기에 가담하는 쪽이었다. 마주칠 일이 없었던 두 사람을 맺어준 것은 민족 대이동을 일으킨 전쟁이었다. 결과적으로는 김일성이 두 사람을 중매한 셈이다. 박정희는 유경수와 약혼식을 올린 며칠 뒤 6본 트럭 행렬을 따라 서울로 향했다. 육군 수뇌부는 시흥을 거쳐 파괴된 한강 인도교 밑에 난 부교를 따라 서울로 돌아왔다. 전투정보과는 지금 외환은행 본점 자리에 있던 건물로 들어갔다. 당시 상황실 장교이던 서정순 대위는 그때는 정말 신나는 계절이었다고 말했다. 인민군 포로들을 붙들어서 신문에 정보를 수집해 파죽지세로 북진하는 국군 부대한테 적정을 알려주려고 하면 이미 전선은 저만큼 북상하여 구문이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중공군에 대한 정보는 주로 미군 정보에 의존했습니다. 만주에 중공군 대병력이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만 미군은 그들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엔 불안해지더군요. 전투정보과 상황판에 중공 야전군의 중국 내 이동 경로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보국에서는 귀순한 인민군 통신병들을 이용해 적의 통신을 엿듣고 있었다. 한 통신병은 평양에서 김책 전선사령관에게 보내는 암호문을 해독했다. 장도현 국장은 김책과 거의 동시에 그 명령문을 읽을 수 있게 됐다. 인민군의 방어선과 병력 배치 상황 및 단계적 철수선을 미리 알고 그들이 계획한 방어진지를 국군이 먼저 점령해버려 철수작전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1950년 10월은 결혼을 앞두고 데이트에 열중하던 박정희나 유경수뿐 아니라 국군 장병과 민족 전체를 들뜨게 만들고 있었다. 모두가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가슴 설레던 그해 10월의 나날들을 떠올리면 자동적으로 되살아나는 멜로디가 있다. 전우야 잘 자라. 작사가 유호는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다가 한강을 넘지 못하고 적치하에서 숨어서 살았다. 구입할 수복 뒤 신문사로 나갔다. 문화부에서는 당분간 쉬라고 했다. 그래도 회사에는 매일 나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리에서 작곡가 박시춘을 만났다. 밀집으로 만든 번거지를 쓰고 있는데 거짓골이었다. 피랑길에서 돌아온 박시춘과 유호는 명동에서 술을 한잔 나눈 뒤 필동에 있던 박씨의 집으로 옮겨 통음을 했다. 피란사리, 후퇴, 낙동강 전선, 국군, 북진 이야기를 하다가 즉석에서 유호가 노랫말을 만들고 박시춘이 기타를 쳐가면서 작곡한 것이 전우야 잘 자라였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우거진 수풀을 헤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추풍령아 잘 있거라 우리는 돌진한다.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눠 먹던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고개를 넘어서 물을 건너 앞으로 앞으로 한강수야 잘 있더냐 우리는 돌아왔다. 들국화도 송이송이 피어나 반기어주는 노들강변 언덕 위에 잠들은 전우야. 터지는 포탄을 무릅쓰고 앞으로 앞으로 우리들이 가는 곳에 38선 무너진다. 흙이 묻은 철갑모를 손으로 어루만지니 떠오른다 네 얼굴이 꽃같이 별같이. 북진장병의 주제곡이 되었던 이 노래는 중공군의 침입으로 후퇴할 무렵에는 육본에 의해서 금지곡이 된다. 육군에서는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란 대목이 불길하다는 것이었다. 휴전 이후에 이 노래는 복권됐다. 한편 국군은 인민군 포로들을 잡으면 신라의 달밤을 불러보게 했다. 부를 줄 아는 포로는 남한에서 동원한 의용군, 못 부르는 포로는 진짜 인민군으로 분류되는 수도 있었다. 박정희는 서울로 올라오자 맨 처음 유경수의 큰언니 유긴순의 집을 찾아갔다. 어느 날 유긴순이 마당에서 그릇을 씻고 있는데 한 군인이 마당으로 들어서는 걸 보았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했다. 동생이 군인과 약혼했다는 소식은 듣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라면 아닌데 하는 실망감이 엄습해왔다. 그런데 두리번거리고 서 있는 운전병을 따라서 키가 작은 장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유긴수는 그러면 그렇지 하고 마음을 놓았다. 박정희는 차 대접을 받았다. 유긴순의 남편 홍순일이 납북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정희는 손수건을 꺼내더니 눈물을 닦았다. 남편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긴수는 박정희를 본 뒤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란 평을 했다. 그 며칠 뒤 박정희 중령은 서울고등학교 수학선생이던 유긴수의 집을 찾아갔다. 집의 위치는 유경수가 알려주었다. 이 집은 뒷문이 앞문보다 커 보였다. 하루는 마당에 나가 있는데 누가 뒷문을 열고 들어와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저 박정희라고 합니다 하며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알게 됐죠. 그 며칠 뒤 유경수가 올라와 오빠 집의 2층 방에 머물렀다. 유경수가 물었다. 오빠 그 사람 어때요? 키도 참 작더구나. 그런데 사람 하나는 다부지게 생겼더라. 인상은 좋더구나. 포화를 견디고 남은 가로수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서울거리에서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박정희와 데이트를 하고 나면 유경수는 사직동 언니 집으로 오곤 했다. 재미있었니? 하고 물어보니 제가 핸드백이 없는 걸 알고 며칠 뒤에 만나서 핸드백을 사준다는데 부끄러웠어요 라고 하며 얼굴을 붉혔다. 며칠 뒤 박정희가 유경수를 데이트에 데리고 가려고 유긴순의 집에 나타났다. 차녀 홍소자는 그 순간의 유경수를 기억한다. 부끄럽다거나 내숭 있는 표정이 아니라 맑고 투명한 표정으로 박정희 씨를 맞이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전시에 들뜨고 불안하고 뒤죽박죽이던 시절에도 안정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 시절은 젊은 청춘 남녀의 불타는 사랑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인네들의 로맨스도 아니고 참 신기했어요. 성숙된 인격의 만남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훗날 와서 생각합니다. 유긴수는 두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부자연스러운 데가 없이 충만하게 보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전쟁이 비참하면서도 매력적인 것은 외교가 수백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전쟁은 단 한 번의 결전으로 해결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투정복과장이 정보국 상황판의 적정지도에 나타나기 시작한 중공군의 만주 집결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던 1950년 10월은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인 순간과 순간의 연속이었다. 이 운명의 10월에 이승만, 모택동, 트루먼, 메가더가 결심한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박정희는 11년 뒤 이 네 거두가 만든 상황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다. 박정희는 6.25 동란 이전에 고생을 미리 해서 그런지 이 전쟁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곳에 위치했다. 박정희가 남긴 전쟁 회고담을 살펴보아도 전투와 관계되는 것은 별로 없다. 그는 적의 포화나 총격에 직접 노출된 적은 거의 없었다. 1963년 10월 7일 제5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진주에서 한 유세에서 13년 전의 체험을 실감나게 설명한 적이 있었다. 오늘 이 학교 운동장에 와서 앉으니까 6.25 사변 당시의 일을 회상하게 됩니다. 당시 육군 참모총장께서 임자가 비행기로 진주 방면으로 날아가서 진주가 현재 적의 수중에 있는지 아군의 수중에 있는지 공중에서 확인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T6라고 쪼맨한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이 진주 상공에서 돌았습니다. 당시에 이 학교의 나무들이 지금은 플라타너스가 여기저기 서 있는데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서 있지 않았나 기억하고 있고 건물도 지금과 같은 저런 건물이 아니라 붉은 벽돌 건물에 까만 기와가 입혀져 있는 건물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공을 돌다가 보니까 운동장에 까만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이는데 비행기가 저공으로 날아오니까 놀라서 나무 밑으로 들어갔는지 이것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저공으로 내려가서 학교 상공을 한 바퀴 도니까 바로 이 부근에 있던 어떤 플라타너스 밑에서 인민군의 기관총이 갑자기 다르륵 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비행기 날개 쪽지에 까만 구멍이 순식간에 내 귀퉁이로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차 하고 비행기 고도를 높여서 돌아가 보고를 했는데 진주는 현재 적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10월의 상황에서 이승만 메가더는 동지였고 모택동은 외부의 적, 트루먼은 내부의 방해자였다. 이승만과 메가더는 서로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사이였다. 같은 70대의 연배인데다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공산주의를 악마의 교리로 보는 시각에서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다. 메가더는 14년 동안 미국 땅을 한 번도 밟지 않고 아시아에서 군림했다. 메가더는 필리핀과 일본을 관리한 경험에 입각해 아시아는 아시아인에 의해 지배돼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9.28 서울 수복 바로 다음날 총탄 자국과 불탄 자국 그리고 화약과 연기 냄새가 진동하고 돔 천장에서는 유리 조각들이 떨어지고 있는 중앙청에서 환도식이 열렸다. 도쿄에서 날아온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원수는 참석자들과 함께 기도한 뒤 남한의 행정권을 노 대통령에게 이양했다. 메가더가 며칠 전 워싱턴의 행정권 이양 문제를 타진했을 때 이승만을 공산주의자보다도 더 싫어했고 신탁 통치를 검토하고 있던 국무성 관리들은 그런 결정은 상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대했다. 메가더는 본인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전쟁 중에 언제 사라진 적이 있었던가 라고 일축했다. 환도식 직후 별실에서 이승만과 메가더 사이에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 배석했던 정일건 육군 총참모장의 증언이다. 장군, 38선 돌파를 주장해온 장군의 굳은 의사를 믿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군사상의 추적권은 승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군은 내일 38선에 도달합니다. 그 추적권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각하, 이틀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겠습니다. 김일성에게 항복을 권고할 작정입니다. 이에 불응하니까 38선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형식을 취할 작정입니다. 하지만 사기 충천한 현지 부대가 무슨 실수를 저지를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부대가 알았습니다. 메가더는 야릇한 암시가 숨어있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다음날 이 대통령은 육군의 수뇌부를 경무대로 불렀다. 그는 손잡벌대는 30대 초반의 장성들에게 꾸중하듯이 물었다. 정일관 총장, 미국 쪽인가 한국 쪽인가? 국군 3사단과 수도사단이 38선에 도달했는데 왜 북진 명령을 내리지 않는가? 38선 때문입니다. 38선이 어찌 됐다는 것인가? 무슨 철조망이라도 쳐져 있다는 것인가? 넘지 못할 골짜기라도 있다는 것인가? 이 대통령은 강문봉 작전국장, 장도영 정보국장, 황원친 인사국장, 최경록 헌병사령관에게 일일이 의견을 물었다. 모두 명령만 내려주십시오였다. 여러분의 의견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메가더 장군에게 우리 국군의 지휘권을 맡기기는 했으나 내가 자진해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되찾아올 때도 내 뜻대로 할 겁니다. 그러한즉 대한민국 군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령만 충실히 지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책상에서 종이 한 장을 집어들어 정일관 총장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것은 나의 결심이요, 나의 명령입니다. 종이에는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은 38선을 넘어 즉시 북진하라. 1950년 9월 30일 대통령 이승만. 그때 3사단은 포항전선에서 반격을 개시하여 패주하는 인민군을 하루 20km의 속도로 추격, 강원도 양양 남쪽의 당도에 있었다. 장벽도, 철책선도 없는 지도상의 38선에 묶여 북진 명령이 떨어지지 않자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들이 흥분했다. 하사관들은 분대원들을 데리고 38선이라 표시되는 흰선을 들락거리면서 밟아 뭉개고 있었다. 군화바닥이 다 닳아질 정도로 발을 구르기도 했다. 38선이 다 뭐냐면서 총 개머리판으로 땅을 꽝꽝 찢는 군인들도 있었다. 열광된 현장의 분위기에 물든 정일관 총장은 10월 1일 오전 11시 30분을 기해 38선을 돌파, 북진을 개시하라는 명령을 김백일 1일 군단장에게 내린다. 그 전에 이미 3사단 24면대 3대대는 38선 북쪽 12km까지 진출해 있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메가더의 음모. 국군 3사단을 선두로 하여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진격해 들어감으로써 한국전쟁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군에 부여한 최초의 임무는 침략군을 38선 이북으로 몰아냄으로써 평화와 군사분계선을 회복하라는 것이었다. 인천 상륙작전 직전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군의 당초 임무를 수정해 인민군을 38선 북쪽으로 밀어내든지 북한 정권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것을 메가더에게 지시했다. 해석에 따라서는 38선 이북으로 진출해 인민군을 철저히 괴멸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워싱턴의 우려와 비관에도 불구하고 메가더가 고집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예상을 능가하는 성공을 거두자 전략 목표의 설정에 대한 주도권과 해석권이 일시적으로 메가더에게 넘어갔다.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된 미국의 시저 메가더한테 트루먼 행정부와 합참은 끌려다니게 됐다. 이런 열광적 분위기 속에서 미군의 참전 목표는 저절로 북한 인민군의 완전한 붕괴와 김일성의 항복, 그리고 한반도 통일로 확대된 것이다. 메가더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스탈린도 김일성에게 중국으로 도망가서 망명정부를 수립하도록 권고할 정도였다. 폭풍처럼 북진하는 유엔군 앞에서 인민군은 사실상 저항을 포기했다. 대부분의 전투는 총격전이 아니라 행군이었다. 중공군이 개입하더라도 기울어진 대세를 돌려놓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분석이 압도적이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군사적 천재로 꼽히는 모택동은 인민군이 기습에 성공하여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벌써 준비를 시작했다. 1950년 7월 13일 모택동은 하남, 광동, 광서 등지에 배치되어 있던 제13병단을 중심으로 해 동북 변방군을 조직하고 만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8월 중순에는 약 25만 명의 병력이 만주에 집결해 훈련에 들어가고 속속 증원군이 북상하기 시작했다. 8월 중순 인민군의 공세가 낙동강 방어선에서 교착되자 모택동은 동북군에 대해서 오는 9월 30일까지 출동 준비를 끝내도록 지시했다. 이런 대비를 해놓고 중국은 미국 측에 경고하기 시작한다. 국군이 38선을 돌파하기 하루 전 주은래 총리는 메가더의 북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방송했다. 10월 1일 메가더로부터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을 받은 김일성은 외무상 박헌영과 함께 모택동에게 지원군 파견을 애걸하는 긴급 전문을 보냈다. 기습 남침을 위하여 소련을 끌어들임으로써 한반도를 떴던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김일성은 망할 지경이 되자 이번에는 중공군까지 초대해 한반도를 국제전쟁판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은 동포의 공동선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당의 이익을 위하여 외세를 불러들여 조국의 산하를 피바다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민족사상 최악의 사대주의인 것이다. 이런 그가 이른바 주체상하상을 들고 나온 것은 자신의 본질을 기만하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하다. 10월 3일 주은래는 주 중국 인도대사 페니커를 밤중에 불러 만약 미군이 북진하면 중공군은 인민군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만 북진하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페니컬 대사는 이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페니컬을 신용하지 않았다. 인도 대사를 중공의 심부름꾼 정도로 과소평가하고 묵살했다. 모택동은 10월 2일 오후 주덕, 주은래, 유소기, 고강 등 수뇌부 회의를 소집하고 참전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많은 간부들이 참전에 반대했다. 미군에 비해 장비가 절대적으로 열세하고 공군의 엄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제 막 내전을 끝내고 국가 건설을 시작한 마당에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이 반론의 요지였다. 모택동이 지원군의 총사령관으로 점찍어 놓고 있던 임호도 아프다면서 반대 뜻을 전해왔다. 이런 반론을 누르고 모택동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명분으로 참전을 결심하고 총사령관에는 팽덕회를 임명했다. 모택동은 팽덕회에게 아들 모한영을 데려가도록 명령했다. 팽덕회는 중국 내전 중에 모택동의 처와 아들이 피살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양했지만 모의 강권을 이기지 못하고 데려가게 된다. 모택동은 압록강을 넘는 날을 10월 15일로 잡았다. 그리고는 주은래 총리를 소련으로 보내 공군의 지원을 요청했다. 스탈린은 이때 겁을 먹고 있었다. 미국이 소련과 정면 대결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공군 20개 사단의 장비를 제공할 용의는 있지만 공군의 지원은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뒤로 빠져버리는 것이었다. 이 배신에도 불구하고 모택동은 불면의 고민을 한 끝에 참전 강행을 결단한다. 압록강 도강은 10월 19일 제1파는 25만, 제2파는 15만, 제3파는 20만, 총 60만의 대군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전투기와 탱크는 한 대도 없고 소총과 방망이 수류탄마저 한 명에 하나씩 돌아갈까 말까 한 중공군은 그러나 혁명적 열정과 엄정한 군기로 똘똘 뭉쳐서 육해공의 최신 무기로 철갑을 두른 유엔군을 향해 나아갈 참이었다. 10월 12일 트루먼 대통령은 메가더 원수와 만나 한반도 전략을 의논하고 싶다고 도쿄의 메가더 사령부에 타진한다. 메가더는 태평양상의 웨이크 섬에서 만나자고 제의한다. 트루먼 대통령은 전체의 3분의 2, 메가더는 3분의 1을 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리였다. 메가더는 사실상 나는 바쁘니까 만나고 싶으면 이리로 오시오 라고 한 셈이다. 솔직담백한 성격의 트루먼은 주변의 불평을 누르고
부하를 만나러 태평양을 건너가기로 한다. 회담의 주제는 중공군의 참전 여부에 대한 논의가 될 터였다. 이 무렵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 사령관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낸다. 대통령이 보여준 이 편지를 읽어보았다는 정일관 육군 총참모장의 기억에 따르면 요지는 이러했다. 본직은 소련은 몰라도 중공이 한반도에 개입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번에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이 가능성을 긍정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귀하가 긍정함으로써 북진을 방해하는 작전상의 제한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민은 거족적으로 북진 통일만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영매하신 지도가 아니고서는 이 열망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굳게 믿고 있으니 이 간절한 심정을 살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정일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에 대한 메가더의 답장도 보았다고 한다. 그가 기억한 10월 13일자 메가더의 답장 요지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중공 개입의 가능성을 긍정하지 말아달라는 이승만의 편지에 대한 메가더 사령관의 답장 요지는 이러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본직은 믿을 만한 정보통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중공군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 이 가능성을 겉으로는 긍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압록강을 넘을 겁니다. 조금도 모르는 것으로 할 겁니다. 중공은 그 방대한 군사력을 배경 삼아 가까운 장래에 아시아에 있어서 데모크래시의 최대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소련이 있습니다. 중공의 잠재적인 군사력을 때릴 만한 기회는 지금 아니고서는 없을 겁니다. 전략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워싱턴이 언제까지 본직의 전략을 뒷받침해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센 반대에 부딪힐 겁니다. 하지만 본직의 불태전의 결의는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원폭도 불사할 겁니다. 정일건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사령관이 주고받은 이 두 통의 사신을 아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극비 중에 극비였다. 사가들이나 비평가들이 이 극비를 알 까닭이 없었다. 메가더 장군은 자신에게 집중되는 비판의 소리, 즉 메가더는 중공군 개입의 가능성을 오판해 유엔군의 북조선 철수를 자초했다는 명예롭지 못한 책임 추궁에도 이 비밀 서한만큼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정일관의 이 증언은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중공을 치기 위하여 중공군 개입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한간의 음모론을 확인해주는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일관은 육군 총참모장 겸 3군 사령관으로서 메가더의 전략에 대한 가장 신뢰성 있는 정보원이었다. 성격이 신중하기로 유명했던 그의 이 증언은 다른 자료나 증언들과 비교해 검증할 때 더욱 신뢰도가 높아진다. 1972년 일본에서 출판된 캐논 기관으로부터의 증언이란 책이 있다. 저자는 3년 동안 이 부대에서 근무했던 한국인 연정. 묵호 경비사령관이던 연정 해군소령은 1949년 9월 이승만 대통령의 추천을 받고 도쿄로 건너가 메가더 사령부 산하의 첩보 부대인 캐논 기관에 소속됐다. 캐논 소령이 지휘하는 이 부대는 미국 국동군 사령관 메가더의 정보참모 윌로비 소장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 일본뿐 아니라 한반도와 중국의 정치, 군사정보 수집을 하고 있던 부대였다. (1950년 10월) 캐논 소령의 명령에 따라 연정은 한국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스키 부대를 지휘해 대청도, 백령도 등 서해안의 도서를 점령하고 여기서 3명에서 4명을 한 조로 묶은 수십 명의 첩보원들을 다이련, 리순, 신의주로 침투시켰다. 이 첩보원들 중에는 중국인과 중국어를 잘하는 한국인들이 끼어 있었다. 14일부터 적진에 침투한 첩보원들에게서 중공의 대군이 한만 국경에 집결, 남하하여 유엔군에 대항할 기세임이란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연정은 이 첩보들을 윌로비 소장 앞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대군이 이동한 흔적, 화덕과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다. 10개 사단 규모로 추정된다. 진행 방향은 신의주, 뒤를 쫓고 있음. 이런 보고에 의해서 곧 육안으로 중공군 관찰이란 보고가 들어왔다. 백령도로 귀환한 첩보원들은 남하하는 중공군 대열에 끼어들어 병사들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도 있었다. 첩보원들은 그런 모험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주었다. 중공군은 여러 지방에서 소집한 병사들로 구성돼 있어 자기들끼리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란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군복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그냥 민간인 복장으로 기나긴 대열을 따라가고 있어. 거기에 끼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상대가 광동어로 이야기를 걸면 이쪽에서는 북경어로 상대하여 기를 죽이는 방법도 썼다. 마치 하나의 도시가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임표 장군이 지휘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혀를 내두른 첩보원은 촬영한 필름도 내놓았다. 연정은 더욱 확신을 갖고 윌로비 소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임표 지휘하의 10만 대군이 신의주의 대한안동을 향하여 대이동하고 있다. 북한 지역으로 남하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은 이 보고 중 임표 부분은 틀린 정보였다. 임표가 지휘하던 제4야전군 출신 병사들이 지원군에 많이 끼어 있었는데 이들은 팽덕회가 지원군의 새 사령관으로 임명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북한에서 초전에 포로가 된 병사들도 임표 부대원이라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미군과 한국군은 중공군의 초기 사령관은 임표였던 것으로 오판했다. 미국의 공간사에도 되풀이된 이 오판이 수정된 것은 중공 쪽의 한국전 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였다. 메가더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던 적장을 오인했다는 뜻이다. 이윽고 북한에 침투시킨 첩보원들로부터 남진한 중공군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첩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연정은 일련의 정보를 메가더 사령부로 타전하면서 메가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10월 15일 태평양상의 작은 섬 웨이크에서 이상한 정상회담이 열렸다. 메가더는 낡은 모자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채 그것도 윗단추를 하나 풀어놓은 모습으로 트루먼 대통령을 맞았다. 트루먼은 훗날 측근에게 내 부하가 만약 그자처럼 옷을 입었더라면 엉덩이를 차버렸을 것이라고 불평했지만 메가더 원수의 아내가 좋아한다는 블럼 캔디를 선물로 내놓았다. 공항 내 콘센트 건물 안에서 1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회담의 종반에 트루먼이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다. 메가더 원수는 단언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전쟁이 터진 첫째 딸 혹은 둘째 딸에 개입하였더라면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자를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주에 집결한 30만 병력 중 기껏해야 5만에서 6만 정도가 압록강을 건널 수 있을지 모르죠. 중공군이 만약 평양으로 남진하려고 하면 아마도 역사상 최대의 떼죽음이 일어날 겁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중공군의 개입 38선을 10월 1일에 돌파해 동해안을 따라 북진하던 국군 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은 17일에 벌써 함흥을 점령했다. 수도사단의 선두부대는 이병형 대대장이 지휘하는 18년대 1대대였다. 함흥을 점령한 이병형, 중령은 시내 쪽으로 들어가다가 우연히 쳐다본 기와집 기둥에 사람이 매달려 있어 다가가 보았다. 30세가량의 남자인데 양손에 대못이 박힌 채 죽어 있었다. 반공 유격대원들의 안내를 받아 형무소에 갔더니 깊이가 30m쯤 되는 우물 안을 수십 구의 시체가 그득히 메우고 있었다. 유격대원들은 공산당이 애국 인사들을 학살한 현장이 한 군데 더 있다고 했다. 산중의 일제시대 반공 후에 그들을 몰아넣고 폭파시켜버렸다는 것이다. 공산당과 인민군은 철수할 때 우물과 광산을 집단 학살 장소로 애용했다. 그들은 대전 형무소에서 철수할 때는 6,831명의 수감자들을 주로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때려 죽인 뒤 일부를 5개의 우물에 쳐넣었다. 북진 과정에서 이런 학살을 목격한 국군이 흥분해 북한 지역에서도 좌익들에 대한 상당한 보복이 있었다. 흔히 동족 상잔이라고 말하지만 증오의 과학으로 무장한 공산주의자들이 먼저 일으킨 동족 학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남한 측의 복수와 응징이 따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함흥 점령 다음날 평양은 국군 1사단과 7사단의 8연대에 의하여 거의 동시에 점령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평양만은 반드시 국군이 점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이 미군에 의해서 수복된 데 자존심이 상해 있었던 노 대통령은 평양을 우리가 점령해야 북한 지역에 대한 행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백선엽 장군은 한미 1군단이 평양 공략의 미 제1기갑사단을 주력으로 24사단을 조공으로 배치하자 밀번 군단장에게 건의하여 국군 1사단을 조공으로 교체하도록 한 뒤 제1기갑사단보다도 2분 먼저 대동강에 도달했다. 유재흥 2군단장도 대통령의 특명에 따라 7사단을 평양으로 돌려 서평양에 도심부를 선점했다. 미군은 그러나 평양을 유엔군 군정지역으로 선포해
우리 행정요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평양 점령 직후 정일관 3군 총사령관은 강문봉 작전국장이 제의한 김일성 생포작전을 명령했다. 이 작전은 김일성 일당이 재빨리 평양을 탈출해 산길로 달아남으로써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그 대신 김일성이 버리고 간 전용차를 발견했고 김일성 호위대의 한 장교가 귀순해왔다. 이 장교에 대한 신문서가 정일관 총장에게 전달됐다. 김일성이 평양에서 도망친 것은 언젠가 10월 16일 밤중이었다. 가족도 함께였나? 아니다. 아들 김정일과 가족들은 10월 10일에 이미 만주의 장춘으로 피란시켰다. 김일성은 어디로 향했나? 강계로 갔다. 거기에 가면 중공군을 만나게 된다고 했다. 강계에 중공군이 와 있다는 것인가? 그 소문은 파다했다. 인민군은 끝장났다고 하면서도 중공군이 와서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게 언제부터인가? 38선 너머로 도망쳐 올 때부터였다. 정일관 총장이 이 보고서를 읽어본 것은 10월 24일. 그는 장도영 정보국장을 불러 중공군이 와 있다는 첩보의 확인을 지시했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다. 10월 24일 메가더는 서부전선의 미8군과 동해안의 10군단에 대해서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 압록강을 향해서 전속으로 전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 만 국경지역으로의 진격은 한국군에 맡기라는 워싱턴의 종전 지시를 메가더는 무시했다. 미 합참은 인기 절정의 전쟁 영웅을 상대로 감히 따지지는 못하고 이 진격 명령의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뿐이었다. 메가더는 웨이크섬에서 대통령과 이 문제를 이미 논의한 바가 있다고 답신했다. 더 물어볼 것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알아보라는 식이었다. 며칠 뒤 트루먼이 압록강에는 한국군이 접근할 것으로 안다고 말하자 메가더는 기자들에게 유엔군의 임무는 한국 전체를 평정하는 것이다 라고 반박했다. 미 국방부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가만히 있어달라고 주문한다. 링컨이 남북전쟁 때 그랜트 장군에게 부여한 재량권의 전통에 따라 일단 현지 사령관에게 전략 목표를 부여한 이상 그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달성한 것인가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군의 입장이었다. 이 원칙과 메가더의 명성이 트루먼의 혀를 멈추게 했다고 메가더의 전기 아메리칸 시저 작가 윌리엄 맨체스터는 썼다. 트루먼도 한술 더 떠서 인민군이 압록강을 건너가 만주 땅을 성역처럼 이용해서 숨어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일주일 전 압록강을 건너온 26만 명의 중공군이 북쪽 산중에 숨어 다가오는 유엔군을 기습하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던 바로 그때 메가더는 생애의 절정에 있었다. 모택동은 메가더가 중공군에 대해 아는 것보다 미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중국 측의 공간사에 따르면 10월 21일 모택동은 유엔군의 급속한 북진에서 허점을 발견, 북한에 들어가 있던 팽덕회에게 전문을 보내 동부전선은 방어에 전념하고 서부전선의 병력을 집중, 한국군 3개 사단을 섬멸하라고 명령한다. 유엔군의 허점은 지휘권의 이원화와 분산 진격이었다. 서부전선은 워커 중장이 지휘하는 미8군이, 동부전선에선 알몬드 중장이 지휘하는 10군단이 각계 북진하고 있었다. 인천 상륙작전의 주인공인 10군단은 해병을 주력으로 한 약 10만 대군. 메가더는 서울 수복 직후 10군단을 8군과 합류시키지 않고 인천에서 배에 태워 원산으로 보냈다. 원산만의 기뢰 제거에 시간이 걸려 10군단은 10월 하순에야 동해안에 상륙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근 한 달간을 이동에 허비하고 말았다. 총 병력 약 20만 명의 두 주력군 8군과 10군단 사이엔 개마고원과 낙림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큰 자연적 장애물을 이루고 있었다. 가운데 끼어있는 이 산악지대는 무인지경으로 방치돼 있었다. 중공군은 바로 이 허점을 간파했다. 그들은 이 중앙 산악지대에 숨어들어 북진하는 양군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전략 지점을 선점한다. 서부전선에서 북진의 주력은 미8군의 제1군단이었고 선봉부대는 백선엽 준장이 지휘하는 국군 1사단이었다. 1사단은 6.25 기습 때도 선전했고 낙동강 방어선의 최대 격전지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평양 도립에서는 선착부대가 됐다. 백사단장은 청천강을 넘어 금광으로 유명한 운산호로 진입하면서부터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기온은 급강하하여 아직 하복을 입고 있던 장병들은 추위를 타기 시작했다. 지형도 바뀌어 날카로운 봉우리와 깊은 계곡 속으로 진격부대는 빨려들기 시작했다. 운산은 꽤 큰 도시였는데 인적이 보이질 않았다. 10월 25일 중공군은 드디어 매복지에서 뛰쳐나와 전력이 미군에 비해 약한 국군 선봉부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국군 1사단과 2군단 소속 3개 사단이 표적이 됐다. 이들은 배후가 차단되고 옆구리를 찔리고 정면을 돌파당했다. 배후와 측면을 치는 전역 우회, 인해 전술에 의한 정면 돌파, 신속한 상준 행군과 야간 기습을 배합한 중공군은 품 안에 안겨든 국군을 도관에 든 쥐처럼 두들기기 시작했다. 백선엽 사단장은 첫날 붙잡은 중공군 포로를 직접 신문했다. 포로의 진술이 하도 충격적이라 백 사단장은 1군단장 밀번 소장을 불러 그가 직접 포로를 신문하도록 했다. 어디 출생인가? 중국 남쪽입니다. 어느 부대인가? 제39군입니다. 전에도 전투해본 적이 있는가? 해남도에서 싸웠습니다. 넌 중국에 사는 조선족인가? 아닙니다. 저는 중국인입니다. 밀번 소장은 중공군 포로에 대한 신문 내용을 즉시 메가더 사령부의 윌로비 정보참모부장에게 보고했다. 중공군의 포위 공격을 받은 국군 1사단은 워커 8군 사령관의 명령에 의해 후퇴하기 시작했다.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이후 40일 만에 처음인 후퇴 명령이었다. 1사단의 후퇴를 엄호하기 위해 미 제1기병사단의 8연대가 중공군과 교전하기 시작했다. 역사상 최초의 미중 무력 충돌이었다. 탱크와 주마기로 무장한 8연대를 공격한 중공군은 조랑말에다가 공용 화기와 탄약을 싣고 다닐 뿐 자동차나 전차는 한 대도 없었다. 하룻밤에 산악행군으로 백리길을 간단하게 돌파하는 중공군은 산불을 내어 연기와 화염으로 자신들을 은폐하기도 했다. 미 8연대 3대대는 중공군에 포위되고 통신이 두절됐다. 호바트 게이 미 제1기병사단장은 5연대를 보내 3대대를 구출하도록 지시했다. 이 5연대도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마비 상태에 빠졌다. 게이 사단장은 더 오래 구조작전을 끌다가는 5연대가 전멸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3대대를 포기하라고 지시했다. 미군 전사상 포위된 부대의 구조를 포기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3대대 장병 800명 가운데 600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됐다. 전차 17대와 105mm 포 13문과 함께 백선엽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려다가 전멸한 미군 3대대 장병들에 대한 기억은 죽을 때까지 내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만주군 장교 출신으로서 중공군의 전신인 팔로군과 싸워본 적이 있는 정일관 총장은 워커 미 8군 사령관과 참모들이 중공군의 출현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워커는 아직까지는 정규군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 인민군에 들어있는 팔로군 출신들과 구별이 잘 안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한국군 지휘관들은 패퇴의 책임을 피하려고 중공군 병력을 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빈정대기도 했다. 이승만 대통령도 정 총장의 보고를 받고서 태평스럽게 말했다. 역시 나왔구먼. 이젠 겁쟁이 트루먼도 배꼽에 힘 좀 넣겠지. 노 대통령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메가더가 잘 알아서 할 것이오 라고 했다. 메가더가 2주 전에 보낸 편지대로 원폭을 써서라도 중공군을 경멸하고 만주를 공격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다. 이 무렵 동해안에서는 수도사단 18연대 1대대가 북진대열의 선두에 서 있었다. 함흥 북쪽 부전고원에 올라갔을 때 1대대는 중공군 취사병들을 포로로 잡았다. 이들은 해질 무렵에 도착할 중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병형 대대장은 중공군 중대가 접근해올 길목 주변에 중대 규모의 병력을 매복시켰다. 그들의 말소리는 수백 미터에서도 들릴 정도로 시끄러웠다. 죽음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떠들어대면서 오니 우리도 다소 긴장이 풀리는 듯 싶었다. 어둠 속에서 중공군들은 사열 종대로 무언가 짓거리면서 내 앞을 지나서 종대의 선두가 애로의 끝에 도달했다. 나는 신호탄의 방아쇠를 당겼다. 300정의 소총과 수십 정의 자동화기가 일제히 사격을 개시했다. 수류탄과 조명탄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전투는 순식간에 끝났다. 사거리 30m, 죽은 자, 부상자, 엎드린 자의 구별 없이 몽땅 다 쓰러지고 말았다. 오랜 시간 긴장하고 기다린 것에 비해 너무나 반응이 없어서 무언지 모르게 허탈감마저 느꼈다. 메가더는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중공군의 대병력이 출현하자 일단 이를 과소평가하려고 했다. 그는 워싱턴에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단순한 지원병일 가능성, 둘째는 인민군에 대한 보급지원 부대일 가능성, 세 번째는 압록강 남쪽의 완충지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병력의 가능성이라고 보고했다. 정예사단이 반신불수 상태에서 청천강 이남으로 후퇴하고 국군 6사단은 괴멸적 타격을 입었는데도 메가더는 게릴라의 출현 정도로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중공군은 미군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평가했다. 그들은 제1차 충돌 직후의 평가서에서 미군은 화력이 뛰어나지만 보병의 경우 겁이 많고 야간 작전을 두려워하며 보급선이 차단되면 사기가 떨어지고 배후를 치면 후퇴한다고 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메가더의 2가지 실수. 정보국 전투정보과에 근무하면서 박정희는 6.25 남침과 중공군 개입에 대한 미국 측의 정보 판단 실패가 수백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가까이에서 2번씩이나 지켜볼 수 있었다. 2번 다 미군 측은 한국군 측에서 제기한 인민군 남침 가능성과 중공군 출현 정보를 묵살했다. 그 정보 오판에 참담한 결과를 떠안아야 한 것은 국군과 국민들이었고 자주 국방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의 운명이자 안보의 무임승차에 따른 대가였다. 훗날 박정희가 이런 미국 측의 오판이 사실은 메가더가 중국 본토를 공격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함정이자 유인 동작이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박정희의 한국전쟁에 대한 시각이 단순하지만은 않았음을 엿보게 하는 흔적은 있다. 1963년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시절 그가 쓴 국가와 혁명과 나는 미국에도 민족 분단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과 베트남의 분단은 패전과 내란의 산물이었지만 한반도 분단은 순수하게 미, 소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일본에 시달렸고 또 임정이 연합군 편에 서서 투쟁한 교전국가가 아니었던가. 그는 또 미국이 6.25 동란에 참전한 것도 단순히 한국의 방위만을 위한 것이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평화와 태평양 지구 방위 정책에 직결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동란에서 남한이 유린됐다면 당장 일본이 위태로워졌을 것이고 소련 잠수함은 오키나와를 위협하고 미국의 서부 방위선은 샌프란시스코 연안으로 후퇴했을 것이다. 박정희는 또 한미 양국 간의 관계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과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전에서의 역할을 내세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강요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논리를 확대했다. 요컨대 박정희는 우방 미국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려 한국을 구출해 주었다는 단순 논리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구세주다 라는 론으로 국내 정치에 간섭하려 하는 자세에 반발한 것이다. 남한 국민은 메가더의 대모략에 걸려든 김일성의 소모략으로 발생한 참화의 일방적 희생자란 시각도 있다.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다의 평양특파원을 지내면서 김일성에게 절망했던 하기와라 류는 미국 국립문서 보관소에 있는 6.25 동란 중 미군이 노획한 북한 문서 160만 페이지를 2년 반 동안 통남하고 난 뒤 조선전쟁, 김일성과 메가더의 음모란 책을 썼다. 북한 측의 자료를 가지고 6.25 남침 과정을 재구성함으로써 북침설을 근본에서부터 붕괴시킨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단정했다. 김일성이 은밀하게 진행시켰던 조선전쟁의 음모는 메가더의 극동 미군에 의하여 1년 전부터 일일이 포착돼 그들의 대모략에 완전 이용됐다. 조선전쟁은 김일성과 메가더의 합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대장 정도의 경력과 안목밖에 없는 김일성을 천재적 군사전략가라고 치켜세웠던 소련, 무력 통일을 응원한 중국, 김일성의 망동, 미군의 개입이 평화스러운 조선을 지옥으로 바꿔놓은 원흉이었다. 메가더 극동사령부는 1949년 6월 서울에 KLO라고 약칭한 한국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 이 첩보기관은 북한 정보기관과 군 산업시설에 많은 첩보원들을 들여보냈다. 1950년 6월 24일까지 이 첩보원들이 보고해온 정보보고는 1195건이었다. 이 문건으로 미루어 북한에서 활약한 메가더 사령부 직속 첩보원 수는 100명을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보고에는 중공군에 속해 있던 조선족 장병들의 대거 입국 과정, 각 사단 및 전투 비행장의 구조와 구성, 김일성의 비밀 연설 등 전쟁 준비 과정이 자세히 적혀 있다. 1950년 3월 15일에 SAN-93호란 암호명의 첩보원이 보낸 인민군 대대장급 지휘관 360명을 모아놓고 한 김일성의 연설문 요지는 사실상 남침 선언이었다. 1949년에는 북조선을 방위하는 데 주력했지만 올해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영웅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8선상에서 여러 사건들을 일으켜
남조선군의 관심을 그곳으로 돌린 다음 우리 유격대는 후방에서 괴뢰군을 공격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모든 보고는 메가더의 정보참모 윌로비 소장 앞으로 가게 돼 있었다. 윌로비는 1951년 코스모폴리탄지에 기고한 글에서 1950년 3월 메가더 사령부는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했다. 당시 그는 워싱턴에 대해서는 올해 봄이나 여름에 남침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했었다. 백령도에 본부를 두고 중공군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메가더 사령부 캐논 기관의 기관원 연정은 1950년 10월 이후 중공군의 개입에 유엔군이 패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꼈다. 한국 해군 소령 출신인 그는 한국전이 끝난 뒤 미국에서 윌로비 소장과 재회했을 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수집해 보낸 정보들은 메가더에게 전달됐는가? 물론이다. 나는 메가더와 국무성에 그 정보를 전달했지만 그런 꼴을 당하고 말았다. 내가 메가더를 따돌리고 콜린스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보할 수는 없지 않은가. 연정은 자신의 회고로 캐논 기관으로부터의 증언에서 이렇게 썼다. 메가더가 그 정보를 애써 무시한 것은 만주를 공략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략적으로 볼 때 만주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자유진영에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메가더는 중공군이 출현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거에 만주로 복상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군인이라고 일컬어지던 메가더도 결국은 정치가에게 당하고 만다. 군인은 이기는 길만 생각하는데 정치인은 세론을 따르기 때문이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북침설이나 남침 유도설은 이미 낡은 학설이 되어버렸다. 최근 들어 정일권, 연정 같은 우익 인사들이 주장한 것은 남침 방치설이라 불릴만하다. 이 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메가더의 두 가지 실수, 6.25 기습과 중공군 개입에 대한 오판을 설명해 줄 수 있다. 미국은 소련의 팽창과 중국의 공산화로 유라시아 대륙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합법적 군사 개입의 명분을 한반도에서 차지려 했고, 바로 이때 맹동분자 김일성이 한민족을 함정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해석이다. 전 이군 사령관 이병형 장군은 수도사단 18년대 1대 대장으로 북진대열에 선두에 서서 올라가면서도 늘 왜 한국전이 일어났는가 란 화두를 머릿속에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그는 인민군 남침 이틀날인 6월 26일 의정부 전선에 벌써 미군기가 나타나 적을 공격하는 신속성을 보고 의문을 가졌다. 그는 명저, 대대장에서 이런 요지로 썼다. 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공산화의 불길을 끄려면 어딘가에 물구덩이를 파야 했다. 정치권은 경제권과 같은 의미일 것이고 15억의 아시아는 너무 큰 시장이다. 미국의 극동 및 아시아 방위선이 변경됐다. 한국과 대만이 아시아 최전선에서 제외되고 한미 군사 원조 협정이 1950년 1월에 체결됐다. 물구덩이는 비밀리에 파였다. 표면은 위장돼 잘 보이지 않았다. 한국의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풀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불길이 조금씩 보였다. 북극곰과 그 졸개들이 군침을 삼켰다. 불길에 댄 짐승한테 이들은 날쌔게 덮쳤다. 그러다가 38선에 파놓은 물구덩이에 빠지고 만 것이다. 아시아에 시절한 자의식이 있었던 메가더는 중국의 공산화를 미국이 막지 못했다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미국 의회와 군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울분을 이용하는 한편 대만의 장개석, 한국의 이승만, 일본의 요시다 정권을 잇는 반중공보루를 강화해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메가더는 장개석이 제의한 대만군 3만 명의 한국전 파견안을 관철시키려고 워싱턴 당국을 끈질기게 설득하기도 했다. 인민군 남침과 중공군 개입은 메가더에게 대반격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트루먼 행정부는 메가더와 뜻을 같이 하면서도 유럽 방어를 우선해야 한다는 영국의 만류와 미군들의 인명 손실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의 압력을 받아들여 불끄기를 포기하고 38선의 물구덩이를 더 깊게 파놓는 식으로 타협하게 되는 것이다. 북진이 성공했더라도 그것이 즉각적인 통일을 의미했을지는 의문이다. 파죽지세의 북진 중 이승만은 북한 수복 지역의 관할권을 놓고 미국 측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미국은 유엔을 움직여 북한 수복지구는 유엔군의 관할하에 두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미군은 해주, 평양 등지의 시장을 미국인으로 임명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원산을 방문할 때 미 10군단장 알몬드 중장에게 서면 허가서를 요청해야 했다. 10월 24일 이승만은 약 200명의 경찰 병력을 수복된 평양으로 들여보내려고 했으나 미군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승만은 북한 지역에
미국이 군정을 실시하면서 남한에서 했던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미군이 점령지에서 공산당을 허용하고 반이승만 세력에게 이용당할 뿐 아니라 소련에 양보함으로써 피로써 되찾은 북한을 다시 내주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유엔군이 북한을 해방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발언권을 받아들임으로써 남한 정부와 대치되는 또 다른 정권을 세웠을지도 모른다. 미군이 한국전에서 흘린 피는 결코 공짜가 될 수 없을 것이고 한국이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강대국에 진 빚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자주성을 제약하는 식으로 상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청천강 북쪽 운산에서 압록강을 향해 북진 중이던 국군 1사단이 중공군의 기습을 받고 있던 10월 25일 9사단이 서울 시내 청계국민학교에서 창설식을 가졌다. 그 이전에 이미 초대 사단장으로는 장도영 정보국장, 참모장에는 사단장의 추천에 의해 정보국 전투정보과장 박정희 중령이 임명돼 창설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 당시 국군의 거의 모든 병력이 북진 대열에 참가해 텅 비게 된 서울이나 후방을 방어할 사단으로 신설된 것이 9사단이었다. 부산에 세워졌던 장교, 단기 양성소인 종합학교를 갓 졸업한 100여 명의 소위들이 소대장으로 충원됐다. 기간 하사관과 장교들은 병원에서 태어난 부상자들로 채웠다. 일반 병사들은 부산과 대구의 신병훈련소에서 M1 소총 사격수굴과 수류탄 투척 교육만 10일간 받고 배치됐다. 약 4분의 1은 문맹. 무기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전투력이 허약할 수밖에 없었다. 포병대대가 창설된 것은 2달 뒤였다. 3개의 연대를 창설하고 있는 중에 급한 명령이 떨어졌다. 후방산 중에 낙오된 인민군 패잔병들이 전연을 가다듬어 북상하고 있는데 중부지방이 위협을 받고 있으니 대전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었다. 지금의 대전고등학교에 사단사령부가 설치된 직후 장도영 사단장은 일선으로 불려갔다. 중공군으로부터 큰 타격을 받은 2군단의 6사단을 김종호 사단장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해서였다. 9사단 후임 사단장으로는 10월 31일자로 김정호 준장이 부임했다가 이틀 뒤 오덕준 준장으로 바뀌었다. 그 뒤로도 1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사단장이 이성갑, 김종갑, 최석 준장으로 자주 교체됐다. 자연히 사단사령부는 박정희 참모장 중심으로 운영됐다. 참모진은 인사참모 백남태, 정보참모 최태권, 군수참모 김재춘, 작전참모는 육사 2기 출신으로서 박정희의 동기인 손희선 중령이었다. 나중에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과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을 지낸 손희선은 그분은 참모들을 자상하게 거느리고 사단장에게는 깍듯이 대해 사단사령부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고 했다. 박정희는 참모들에게 업무의 지침만 내려보내고 세부적인 방안은 일임했다. 지시한 업무의 처리 결과는 비망록을 갖고 다니면서 꼼꼼히 챙겨 참모들은 자율 속에서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희선은 나는 작전참모장이란 별명을 들을 만큼 재량권이 컸다. 그분의 작전에 대한 안목이 뛰어나 내리는 지침대로 하니까 틀림이 없었다. 뒤에 내가 7사단 참모장이 되었을 때는 그분의 방식대로 하려고 했다고 회고한다. 참모진 가운데는 정훈부장, 이용상 대위도 끼어 있었다. 유진호의 처남인 이 시인은 그 뒤 박정희와 인간적으로 가까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화를 남긴다. 9사단은 부대 편성이 대충 끝나자 후방의 인민군 패잔병 속탄 작전에 나섰다. 28연대는 전북 대둔산과 충남지구, 29연대는 경북 김천 및 외간지구, 30년대는 경북 상주, 영주, 문경지구의 평정을 맡았다. 대전에 있는 동안 박정희는 가까운 옥천의 유경수 집으로 자주 내려갔다. 육종관 일가가 집을 비운 사이 교동집은 인민군 치하에서 공산당원 강습소로 쓰였다. 박정희가 정식으로 육종관에게 인사를 하려고 교동을 찾은 날, 후원의 감나무는 빨갛게 익은 감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고 마당에는 낙엽이 질펀하게 깔려 있었다.